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기부기 손승욱입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으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제가 저번에 강점을 찾는 방법, 자신만의 재능을 찾는 방법 해서 산맥타기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산맥타기, 저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영상을 두 번째 찍는 건데요, 아까 저의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10대 때까지 20살이 되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제가 어떻게 어렸을 적에 저만의 그런 재능을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조금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재능을 찾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재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오해하는데요. 이미 어떤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방법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그걸 통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로 연결시켜 주게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강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 진짜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보고 진짜 축구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화가들, 정말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재능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편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 자신만의 성향, 말하자면 원석 상태인,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인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능을 발견한 다음에 이걸 잘 다듬고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나중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말 남들도 인정해 줄 만한 잘하는 일이 되었을 때 이것을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재능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축구 재능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미술 재능을 찾는 것인가? 이런 걸 찾는 거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소한 행동에 즐거움을 얻었었다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집 욕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저의 생각을 나누는 어떤 소통 능력, 아무튼 이렇게 어떤 강점 아래에 있는 그런 성향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서요, 제가 저만의 재능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자, 이렇게 Y축이 행복입니다. Y축이 위쪽으로 가면 행복이에요. 행복.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불행입니다. 유유 울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나이가 되겠죠. 원래 같으면 여기 끝에다가 30살, 저의 나이 31살 정도를 적어놓고 이렇게 전체를 그려봐야 되겠지만, 오늘은요 딱 20살 전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5세 때, 그리고 여기가 한 10살, 15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저의 어렸을 적 성격은요, 되게 긍정적이었고 되게 활기찼었어요. 개구장이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라든지 그렇게 뭔가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요, 어렸을 때는 그냥 놀기 바빴습니다. 진짜 그냥 초등학교 때 이때 8살 때 초등학교를 입학하고서도 항상 놀기만 했어요. 항상 학교 끝나면은 놀러 다니기 바빴고요. 그래서 항상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항상 뛰어놀던 기억들밖에 없어서, 물론 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저는 계속 이렇게 행복함을 어렸을 땐 유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요,
한 10살 때쯤,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한 4학년 때인지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의 인생의 첫 취미라고 할까요? 독서를 그때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엄청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읽으면 용돈 1,000원을 줄게 라는 제안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 1,000원은요, 제 용돈, 그때 하루 용돈이 뭐 500원이었는지 300원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의 하루 용돈을 아주 상회하는 그런 돈이 이 1,000원이라는 돈이었기 때문에 저에겐 아주 큰 제안이었어요. 책 한 권을 읽으면 1,000원을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책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1,000원을 얻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어떤 외부적 그 요인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책부터 읽었었냐 하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집에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 삼국지가 있었습니다. 만화책은 아니었고 소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린이 소설이어서 진짜 간략하게 적혀있던 얇은 소설책이었어요. 글씨도 엄청 큼지막했고요. 그리고 글씨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읽다 보면 1권을 금방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빨리 1,000원을 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1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1권 읽고 아버지께 1,000원을 받고 막 기분 좋고, 2권 읽고 또 1,000원을 받고 기분 좋고, 막 이렇게 막 행복도가 막 올라갔어요.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이 1,000원은 저에게 엄청난, 그 전에 가지지 못한, 지금 우리가 어떤 1,000만 원을 가지는 그런 느낌의 저에게는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은 용돈이 엄청 좀 많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50원짜리 100원짜리 그 쌀 대롱 사 먹고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1,000원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1,000원 1권 2권 3권 이렇게 읽어가면서 봤던 그 1,000원이 저에게 엄청난 행복감을 이렇게 줬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1,000원으로만 끝나는 행복감으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때 1,000원 때문에 제가 읽으려고 했었던 그 책들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반복해 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이 삼국지 소설인데 이게 재밌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때 그 책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1,000원을 얻는 재미에 빠져서 책을 봤었는데 나중에는 책 읽는 행위 자체가 더욱더 즐거워지게 된 겁니다. 물론 책 다 본 다음에 1,000원은 저에게 어떤 뭔가 팁이었고요. 일단 책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요, 와, 책 읽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책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제 삶에 너무너무 긍정적이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또 생각해보자면 어린 나이에 책이라는 게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것이란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삶을 통해서 저는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그 자체가 저는 저희 아버지께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때 삼국지 소설을 다 보고 나서는 또 그 다음부터 계속 뭐 다른 소설을 읽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온갖 만화책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 어린 초등학생들은 제 친구들도 그랬고 전부 다 만화책을 다 좋아하긴 했죠. 친구들끼리 같이 돈 모아가지고 만화책 빌린 다음에 그거를 다 친구들끼리 막 돌려보고 그날 반납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보냈었는데요. 아무튼 초등학교 때의 저의 기억은요, 열심히 학교 끝나고 축구하러 뛰어다니고 만화책 보고 친구 집 가서 놀고, 그러고 뭐 집에 들어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이런 뭔가 행복한 나날을 그렇게 보냈었는데요.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한 13살 때쯤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6학년 때 초였는데 그때 진짜 만화책보다 더 재미있는 느낌을 받게 해준 소설책이 해리포터였습니다. 제 친구가 해리포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날 바로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께 해리포터 책 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해리포터 사랑이 시작이 됐는데요. 매년
한 권씩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해리포터를 아버지께 사달라고 해서 구매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의 이런 판타지 소설과 무협 소설을 사랑하는 제 학창 시절을 가득 채우는 소설을 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13살 때 해리포터를 만난 어떤 판타지 소설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그 기억들이 저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고요. 그러다가 13살 한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중반쯤에 진짜 저의 행복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무슨 열린교육이라고 해서요.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문 열고 뒷문으로 문 열고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수업 시간에 다시 들어오는 게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거를 정말 잘 이용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척 몰래 나가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만화책을 보다가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 열린 교육을 정말 잘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의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단짝 친구가 저희 반에서 2등인가 막 3등인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 초등학생이 그렇게 공부를 잘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항상 이렇게 잘 붙어 다니면서 노는데 하루는 저는 항상 그랬다시피 화장실 가는 척 나가면서 제 친구를 이렇게 꿰어서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온 다음에 친구 데리고 뭐 문구사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같이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놀다가 한 수업 시간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친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원래 보통 같으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앉으면 선생님은 그냥 수업 계속 진행하고 하실 텐데 그때 당시에 저의 담임 선생님이 딱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앞으로 나와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앞으로 불려 나갔었는데 솔직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충격이에요. 그때 참 웃겼던 게 그 두 명이 같이 물론 제가 꼬셔서 나가긴 했지만 같이 놀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데 저만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거예요. 저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친구 보고 딱 바로 하는 소리가 야 뭐뭐야 너 승욱이랑 놀지 마. 너 그러면 인생 망쳐.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저는 반에서 저는 뭐 시험 칠 때 한 번도 제대로 제가 제 힘으로 문제를 풀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찍다시피 했었는데요. 거의 뭐 꼴찌하던 친구였던 거죠.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저는 생각하게 되죠. 아, 이 친구는 반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고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애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저도 이렇게 탁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에 공부를 못하는 게 인생을 잘 못 사는 거구나 라는 이런 각인을 처음으로 가지게 돼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회의 이야기 때문에 다들 성적이 안 좋으면 그 인생 또한 실패한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그때 엎드려 뻗쳐 하면서 너무 서럽고 또 이게 둘만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반의 모든 그때 40명이었나요? 한 40명 정도의 친구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완전 저의 자존감이 그 어린 나이에 완전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거죠. 그때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던 바닥으로 이렇게 바로 떨어지던 눈물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또 일으켜 세워가지고 더 지금 또 생각하면 충격인 게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 13살 그 쪼매한 아이를 볼태기를 때리더라고요. 볼태기를 이렇게 쫙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툭 밀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나는 이 친구랑 앞으로 놀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물론 그 친구가 계속 저랑 놀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때의 기억이요. 저의 진짜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무시받고 공부를 못하면 다른 사람과 노는 것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14살 되면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제가 그때 배치고사를
전교 한 300여 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전교 인원수가. 전교의 300여 명 중에서 제가 297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또 그 등수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부터 처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당시에 독서실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뭐 놀든지 말든지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셨는데 중학교 되면 이제 얘 공부시켜야겠다. 보통 그때 독서실을 다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고 그리고 중학생도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렇게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공부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형이랑 저를 독서실에 이렇게 붙들어 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때는 앉아서 공부하도록 해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 좋았던 기억이 아버지께서 그냥 알아서 공부해 이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저희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간은 강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어떤 강제가 있었냐 하면 그때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방학 때요. 그 방학 때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1과의 그 대화문 한 개를 통째로 외우라고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도 하지 않던 되게 개구장이였던 아이였지만 그래도 은근히 되게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만 없이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걸 외웠어요. 그리고 그 외우는 걸 아버지께 이렇게 확인을 맡으니까 아버지께서 되게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으로 했던 그 공부의 기억이 저의 자존감을 조금 올려줬고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첫 영어 시간이 딱 됐는데 선생님께서 영어로 자기소개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대화문을 다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 대화문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였냐면 Hi, my name is 뭐뭐뭐 I'm 14 years old 딱 이런 딱 대화문이었어요. 이게 그냥 자기 이름만 바꾸고 나이는 똑같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그 대화문 있는 그대로 제 이름만 바꿔서 손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되게 놀라서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되게 웃겼던 게 제 짝꿍이 그때 교과서를 보더니 선생님 얘 지금 여기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했어요 하니까 순간 저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되게 막 부끄러움을 순간 느꼈었거든요. 다른 애들도 뭐야 그럼 뺏긴 거야 하면서 처음에 박수치던 애들이 갑자기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승욱이가 정말 잘한 거야. 원래 외국어는 이렇게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저를 완전 추켜 세워주면서 수업 오기 전부터 아주 예습을 잘한 친구라면서 모두 박수 쳐주라고 해가지고 저는 막 그때 그 첫 기억이 정말 아주 행복했던 그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첫 이제 중학교 입학하고 저의 이런 자존감이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영어에 대한 그런 재미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공부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되니까요. 열심히 했고 아직도 그 올라가던 등수가 기억이 납니다. 배치고사 때 297등으로 들어갔는데 첫 중간고사 때 한 100등 정도 했어요. 100등 정도를 하고 그 다음 기말고사 때 88등을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다음 2학기 중간고사 때 67등을 해요. 67등을 하고 2학기 기말고사 때 40 몇 등 정도를 하는데 정확히 등수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100등 정도 88등은 정확히 기억나고 67등도 정확히 기억이 나요. 그리고 40 몇 등을 했고요. 완전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간 거죠.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그럼에 따라서 저의 자존감 또한 이렇게 점점 상승을 합니다. 점점 상승을 하고 14살이 됐어요. 14살이 되었을 때 그때가 정말 저의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공부의 재미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중1
그래서 중2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2학년 첫 중간고사를 딱 쳤을 때 제가 전교 20등을 하게 돼요. 전교 20등. 그래서 진짜 자존감이 아주 그냥 급상승을 해버렸죠. 반에서도 그때 반에서 제가 4등을 했고 우리 반에 공부하던 친구들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7반까지 있었는데 전교 20등이 반에서 4등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아주 그냥 자존감이 엄청 커졌죠. 자존감이. 근데 중2 때 그런 저의 성적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행복보다 더욱더 큰 행복이 또 저에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성적이 20등까지 오르고 이제 공부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된 거죠.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의 가치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 성적을 받고 기분이 좋다, 기말고사 때도 더 잘해야지 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에 국어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께서 사자성어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성어를 설명해 주시면서 꺼져버렸지? 그 사자성어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반에 이 괄목상대라는 한자어 그대로인 친구가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딱 하기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반에 전교 1등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전교 1등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승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때 엄청난 정말 진짜 자존감이 진짜 하늘로 상승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그때 선생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학교 끝나고 제가 집에 돌아갈 때 항상 걸어서 집으로 갔었는데 걸어가면서 제가 영어 단어 암기장을 이렇게 들고 가면서 그걸 외우면서 집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퇴근하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한두 번씩 보셨나 봐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원래부터 처음부터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그냥 계속 잘하고 있었던 거고 승욱이는 원래 못하던 친구였는데 얘가 1학년 때 이렇게 올라오던 모습들 그리고 2학년 돼서 이렇게 성장한 이 모습 그 자체는 여기 있는 아이들 모두가 다 배워야 할 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하면 승욱이처럼 잘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어떤 희망을 이렇게 던져주셨었는데 그때 그런 경험이요. 진짜 저의 모든 근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 내가 뭔가 빨리 성장해야지라는 조급함 가지지 말고 그냥 조금씩 성장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만 하자라고 생각하면은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든 노력해서 안 될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 가치관이 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대 때 많이 좌절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20대 때의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저는 처음부터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진짜 공부에 대한 소질이 전혀 없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사건들이 모여가지고 공부에 대한 재미를 알고부터는 이 공부가 저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동시에 높여주는 일이 된 거죠. 네, 1번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 고프로 카메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2 때 그렇게 국어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던 정말 좋았던 그 경험뿐만 아니라 저의 하나의 재능을 알게 해준 또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2 때 어느 날 영어 시간이었어요. 영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너 잠깐 자습하고 있어봐 하면서 자리를 비우십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께서 한 5분 1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시길래 저는 또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어떻게든 뭔가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선생님께서 앞에다가 본문을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자리를 비우셨었는데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막 선생님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야 이게 뭐 비동사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영어에 대한 이 문법 설명을 해준 거예요. 친구들한테. 진짜 몇 분도 안 돼요. 한 1, 2분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히히히 하면서 선생님 성대모사도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왔었는데 아이들도 하하하 웃으면서 막 되게 웃기다 막 그러고 딱 들어왔었는데 그때 저희 반의 그 전교 1등 그 친구가 딱 저한테 하는 소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요. 야 승우가 너가 알려주는 게 영어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 훨씬 더 쉽게 잘 알려주는 것 같아 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주 진짜 여기 그 행복도가요. 이 칠판을 이렇게 넘어설 정도로 아주 그냥 완전 하늘을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전교 1등이 그런 칭찬을 해줬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기쁨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한테 뭔가 알려주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걸 또 알려줬을 때 이 친구가 정말 그거를 잘 알아들었을 때 엄청난 행복을 느끼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저는요 이때 중2 때 이 사건 이후로요 교회에서 악기를 다룰 때도 악기를 제가 뭔가 하나를 배우면 그거를 누군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해요. 기타를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 뭐 드럼을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 저만의 악기 교실을 여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수학 문제라든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이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이야기해 주는 데서 엄청난 희열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는 앞으로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나? 그때 당시에는 뭔가 가르쳐주는 직업은 학교 선생님 뿐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앞으로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이렇게 나는 가르치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때 그런 저의 발견이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으로도 이미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가르치는 걸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제가 무엇을 즐기고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독서를 좋아했었던 경험들 그리고 또 성장을 통해서 뭔가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었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알려줄 때 그 사람이 쉽게 알아들었을 때 얻는 그 희열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거를 이때 이렇게 계속 잘 개발해가지고 그런 진로로 나가면 참 다행이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런 제가 찾은 저만의 재능은요 사실 나중에 발견이 돼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이때 제가 진로를 결정하던 기준들은 전부 다 이런 직업은 돈을 많이 번대 이런 직업은 사람들이 더 존중해 준대 어떤 뭐 명예 권력을 주는 또는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런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매스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주위에 뭐 어른들도 다 뭐 의사 되고 뭐 변호사 되고 이런 삶이 가장 멋진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또는 뭔가 뭐 책 읽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나눈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진로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돈, 뭐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저의 진로와는 상관없이 그냥 성적을 올리는 공부만 계속 했었죠. 그러면서 중3이 됐고 고1이 되면서도요. 물론 자존감은 계속 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서서히 좀 이런 인생의 총체적인 행복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냐 하면 17살 때요. 17살 때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전교 1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전에 중학교 때 그렇게 297등 하면서 들어갔던 친구가 100등, 88등, 67등, 나중에 20등까지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전교 1등으로 들어가고, 고등학교 전교 1등 딱 들어갔을 때는 무지 기분 좋았어요. 엄청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떨어지기 시작했냐 하면요, 성적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저의 어떤 행복도가 성적과 함께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왜 성적이 떨어졌냐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였나? 2학기 중간고사였나? 시험을 쳤는데 제가 답안지를 미뤄 쓴 거예요. 답안지를 미뤄 써서 총점 12점이 떨어졌습니다. 12점이 떨어졌는데 3점 차이로 전교 2등이 된 거예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 실수로 답안지를 미뤄 써서 총점 12점이 떨어졌는데 3점 차로 2등이 된 거예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승욱이 이번에 2등 했네 너. 야 1등 밀렸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뭔가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나 열심히 공부하고 얻었었던 그런 모든 성장의 과정들이 완전히 부정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야 내가 이때까지 한 건 뭐지? 사실 솔직히 별게 아니었거든요. 뭐 등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1등으로 뭐 찾고자 하면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꼭 1등을 탈환하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저는요 1등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저의 자신감과 자존감과 함께 그런 1등에 대한 어떤 강박까지도 학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이 떨어져 버리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난 이제 안 할 거야. 이미 저는 뭔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진짜 뭐 엄청 오버한 거지만요. 아무튼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게 뭔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1등에서 2등이 된 게요. 나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정말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무슨 1등이나 2등이나 뭐 다른 애들이 다 부러워할 그런 등수인데 뭐 2등 했다고 저래 찌질하게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쵸? 하지만 아무튼 저는 공부에 대한 재미를 잃고요. 진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공부를 아예 손을 놓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건 만화책 읽거나 소설 읽거나 열심히 기타 치고, 또 그때 제가 기타 치는 걸 정말 좋아해서 진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완전 극과 극이죠. 앞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공부하던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가지고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래선 안 된다. 다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그 공부를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다니던 이 학교에서 뭔가 지금 성적도 좀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떨어져 봤자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등수가 전교 한 50몇 등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앞으로 뭔가 제가 원하는 그런 꿈을 갖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이런 진짜 좀 어이없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자퇴는 뭔가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자퇴를 했던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내신을 싹 없애버리고 수능에 올인하기 위해서 자퇴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어떻게든 허락을 받고 자퇴를 썼어요. 자퇴를 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요. 그러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요, 저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자퇴를 쓰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물론 다른 부모님과도 약속을 했고
다른 어른들과 약속을 하고 그만둔 거지만, 그리고 또한 저와도 이렇게 약속을 했었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네, 기타만 치고 그랬어요. 놀았습니다. 마구마구. 그러다가 19살이 됐을 때요. 19살 때 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살 때부터 막노동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막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살 때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때 뭐 막노동을 배우고 막 청소 방역업체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막 열심히 삽질도 하고 하다가 20살 초반에 20살 때 딱 20살 때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저의 행복도는 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의 저의 생활이 네, 저의 10대 때의 생활이었고요. 이렇게 보면 저는 대학도 가지 않았고, 솔직히 이때 제가 공부했었던 그런 과정들은 다 헛수고잖아요. 그쵸? 뭐 해놓은 게 없잖아요. 나중에 대학을 갔어야 뭔가 이 공부했었던 그게 남는 건데, 저는 대학도 가지 않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야, 너 그럼 이때 그냥 차라리 노는 게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이때 제가 그래도 뭔가를 했었던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가치관을 강하게 만들어준 이런 경험들이 제 현재의 삶의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20대 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고 하는지는 다음번에 인생 그래프 2탄을 진행을 하면서 20대 때 편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되게 길고, 네, 여러분들 혹시 너무 지루하셨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이 안에는 지금은 되게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가서 좀 그렇지만, 이 안에 정말 짜잘한 어떤 사건 사고도 많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막 불행했다가 때로는 막 행복했다가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나열하자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거의 뭐 제가 봐서는 거의 한 20시간을 얘기해야 그런 이야기들을 다 만들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저의 대체적인 10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이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제가 20대 그래프도 빨리빨리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재미없었으면 20대 그래프 안 그릴래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 뿅! 어서 구독 누르라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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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